오늘 또 오전 하고 점심 후에 좀 이렇게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좀 그 재판 소회와 함께 오늘 또 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서 좀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연대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이들 놀라시고 아마 실망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분통을 삼키지 못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잔치국수를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 잔치국수 밥상 채로 좀 엎어져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그 원장님 네. 재판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굉장히 뭐 한 거의 10분 컷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재판은요. 고발한 사람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고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종찬, 하나는 김규현인데 자, 우선 김규현 국정원장은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저를 고발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김규현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더니 주소를 모른다 이거예요. 주소를 몰라서 증인 출석을 하라고 그 소위 말하는 서신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고발할 당시에도 보면은 김규현 씨가 국정원장에 있었고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들을 통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서울 서초구치소 443 몇 번으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서 김규현 씨한테 전달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모든 내용을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차 선고를 5월 2일 날 오후 1시 반인가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2018년 그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건네줬던 그 USB를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언론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보도를 했어도 국정원은 전혀 수사에 착수조차도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왜 그 김규현 국정원장 있을 때 그 얘기를 자꾸 방송 통해서 얘기했냐면 이미 2017년에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과 그 일당이 서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나서 그 서훈이라는 사람은 정혜구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라는 사람을 TF 팀장으로 하는 국정원 발전개혁 TF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비밀 취급 인가도 안 돼 있는 일반인들, 또 민변 아이들, 또 문재인스러운 검사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다 그 국정원 안에 서버를 다 깠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한변이라는 데 있잖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에서 국정원에 있던 서훈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를 반역하고 여적죄를 범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반드시 국정원장 당신이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문재인의 여적죄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라고 하는 김정숙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가 마구마구 사다가 그 아름다운 몸매를 꾸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갖다 발랐단 말이죠. 그게 지금 수백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갖가지 설이 많지만 그런 걸 갖다가 국정원 고유 업무를 위해서 국가에서 준 국민의 혈세인데 그거를 왜 조사를 안 하냐. 정말 또 이 부분에서도 그런 법조인들의 그
강약 약간 강한 자들 네. 딴에는 강한 사람한테는 네. 약하게 나오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뭐 예. 좀 밟아도 되겠다 싶은 사람은 강하게 나가는 맞아요. 그런 거가 진짜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비밀 취급인가도 안 나 있는데 서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에 와서 그런 민간인들한테 다 국정원 내부의 비밀을 갖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밀이 유출돼 나가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안보에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도 2024년 작년이죠. 작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김규현 씨는 2024년 이전에 국정원장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시간도 있고 여력도 있고 이런 걸 수사를 해서 밝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재인의 국가 기밀 유출, 방위산업의 기밀 유출, 주한미군 우리나라 국군들에 대한 기밀 유출 이런 걸 갖다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김규현이라고 하는 전 국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는지 저에 대해서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전현직 국가정보원장을 갖다 비방했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마음대로 분석하고 평론했다. 이런 거가 죄가 됐다 그러면서 10가지를 갖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보더니 10가지 중에 8가지는 혐의 없음으로 그냥 각해서 끝내버리고 네. 2가지 남아있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사전정찰이라는 용어가 그게 비밀인가? 그 다음에 공작의 5단계를 얘기한 것도 그게 비밀인가? 오늘도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네.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판사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전정찰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군조직이나 뭐 네. 정보기관 아니라도 당연하죠.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들도 야영 가면은 네, 다 쓰는 그렇죠. 말들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지금 검사한테 새로 확인 조사를 하라는 그런 또 재판장의 또 요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근데 네. 지금 네, 징역 8개월에 네. 뭐 벌금 300만 네, 원인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네. 하라고 예. 일단은 이번 재판까지 예, 그렇게 예. 해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 그랬더니 검사의 얘기가 김규현이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네. 또 이종찬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 예.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각각 3가지를 예. 뭐냐면 김규현 씨를 증인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종찬이가 제기했던 모욕죄, 이거는 각하시켜야 됩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종찬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관련해서 이종찬과 그 우당 이회영 기념재단에 있는 예. 황원섭이라는 사람을 갖다 증인으로 나오게 합시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문서로 각각 12페이지씩 적어서 증거 자료랑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재판장도 흔쾌히 받아주긴 했는데 5월 2일 날 1차 선고를 할 때 어떤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죠. 이건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국정원장을 지내봤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피고발인,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비밀 업무를 최전선에서 유서를 쓰고 다니면서 일을 해왔던 비밀 공작위원, 즉 공작관이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공작관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갖다 탄압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아닌가. 그리고 권력 남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모욕죄 관련해서는요. 이건 이제 이종찬 씨가 저에게 대해서 이제 모욕죄라고 이후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 쪽에다가 슬그머니 아마 이걸 갖다가 자료를 제출한 모양인데, 제가 오늘 그 법정에서 이 얘기만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거는 친고죄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나는 피고로서 검찰, 경찰 어디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조차도 나는 들은 바도 없다. 예. 통보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당연히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모욕죄, 이게 친고죄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그렇죠. 해야 이종찬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건이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그러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피고인 저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각하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종찬 쪽에서는 지금 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 제출.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가 추가됐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고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같이 이제 피고소인이 되면 그에 대한 수사를 갖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종찬 명의로 된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이거는 뭐냐면 이종찬이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애초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맞았을 텐데 안 했죠. 그리고 이후에 차후에 경찰 조사도 끝나고 그 이후에 검찰 쪽에다가만 이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는 거는 아마도 제3자가 이종찬의 의사를 빙자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걸 보여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찾아가셨다고요. 이종찬 원장을. 그래서 아이고 최수영 씨하고 그러지 말고 화해하고 넘어가자고. 네. 그랬는데 이종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한 거다. 그 유튜브를 보고 열을 받고 격분을 해서 아들 친구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고발한 것 같다.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종찬이가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아들 이철우가 고발을 한 건지 자자 고발자명은 그 우당 회관에서 일하고 있는 황원섭이라는 사람인데.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종찬을 직접 만나오신 선배들 얘기도 보면은 지금 이종찬의 기억력, 청력, 시력 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상이 아니고 보청기를 끼고서 얘기가 겨우 되는데 예. 보청기를 빼버리면 아무런 대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종찬 씨는 본인이 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 모욕죄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이 직접 한 건가? 그리고 본인이 제출했다라면은 자기가 직접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도 받고 고발인으로서 해야 될 텐데 같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 당국이 명백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수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런 모욕죄 관련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막아주시고 모욕죄 관련된 사건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 각하하는 이와 같은 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전직 국정원장이에요. 국회의원도 4번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망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법적 절차도 알고 사회 지도층이고 공인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재력도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명예가 훼손되고 그리고 자기 느꼈을 때 저를 갖다가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본인은 직접 안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냐면 당초에는 자기는 고소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아들이 격분해서 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철우라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종찬 씨 본인이 직접 고소장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은 모욕죄 관련해서 어떠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욕죄라는 거를 친고죄로 이미 헌법에 우리나라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왜 친고죄라고 해놨겠어요? 직접 모욕을 겪은 사람이 직접 고발해야 되는 친고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법에 대한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법 제13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내용까지 읽어줄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늘 대통령에 대한 또 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말씀도 드렸어요. 윤 대통령께서도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를 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당한 채 구금이 돼서 구속돼서 50여일간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구속이 취소가 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 뭐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구속할 목적을 갖고 이 법적인 절차를 교묘하게 무시하는 편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번에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헌법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수사당국의 횡포로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현재 검찰은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장이 접수도 안 돼 있고 또 피고소인도 수사도 받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 이건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는요, 지금 1936년생이세요. 현재 89살인데 기억력, 청력, 시력 등 전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종찬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찬 직접 고소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변호사를 사서 모욕죄로 피고 최수용을 고소할 만한 능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분이죠. 자, 근데 그러한 이종찬이 직접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원래 이종찬 자신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이종찬 씨의 의사인 양 위장해서 이종찬의 명의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종찬 씨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찰서 가는 게 본인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저를 갖다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검찰과 친분인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종찬의 의사를 위장을 해서 검찰에 이 서면 의견서 제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종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철우도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서 언론에 꽤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직접 그 윤 대통령 동기들 79년도에 입학을 한 그 법대 동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이철우 교수는 법대를 오긴 왔는데 똑같이 시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당시 아버지 따라서 영국, 프랑스 다녔다는 그 해외에서 학교 다닌 경력을 외교관 자녀다 이렇게 해서 그 외교관 자녀 특례로 정원 외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79학번들 얘기는 상당히 지적 수준이 모자라서 우리는 별로 그 동기 동창으로 별로 인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철우 교수가 유학들을 갔었는데 그때 영화도 저열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아마도 이번 건은 의심스러운 거는 이런 이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종찬 씨가 그 밑에 있는 하수인 황원섭 이상가 하는 친구를 통해서 고발해 우리
국정원이 생기기 전에 네. 중앙정보부 시절에 하면서 우리 직원들 뭐 수백 명의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뭐 어떤 분은 700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800이라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자전 수백 명의 목을 쳐서 쫓아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넘어온 그 김대중이가 대통령 될 때 그때도 초대 국정원장으로 와서 580명의 목을 쳤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최소한도 사무관 이상급이에요. 사무관 이상급이라는 얘기는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직원들을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580명이나 목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그 역사 앞에 죄 지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국자 집안이고 뭐 굉장히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선생은 1924년도에 북경에서 제중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그 무정부주의 운동을 벌이다가 1927년도에 신간회가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갖다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자, 그러니까 28년도에 북경에서 상해로 이주를 해서 1928년도 상해에서 제중 조선인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만듭니다. 그 공산주의자 연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혼제도라든지 가족제도라든지 일반 모든 국가 행정제도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소련 공산당과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무정부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극단적인 그 무정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그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씨가 이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었고 이 사람이 무정부 운동을 극단적으로 했고 또 공산주의 활동을 소련 공산당들과 연합해서 해가는 관계없는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할아버지가 그와 같은 극단적인 무정부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한 것을 자기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싸그리 빼버리고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집안의 역사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시 이분이 육사 16기인데 그 1950년대에 육사를 들어갈 때 연좌제에 걸려서 당연히 육사 입학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중앙정보부 같은 데는 어떻게 옵니까? 공산주의자의 후손인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을 테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이 엄연한 국가기관에서 이 우당 이회영 씨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왔다.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정부로부터 각종 훈장, 지원금, 후원금, 온갖 명예를 누릴 만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난번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나라 건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 이종찬과 그 집안들은. 왜 그러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자가 되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일들이 애국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별로 인정받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진실을 파고 들어오는 최수영에 대해서 저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당당하다면 고발자 황원석과 그 다음에 이종찬 씨는 지금 그 우당 기념재단의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또 광복회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와서 자, 최수영이가 이런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고 이렇다라고 자기들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김이 독립운동이 있고 난 그 직후에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괴물로 얘기를 하고 그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무슨 괴물 기념관을 만들어 되겠느냐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 이거는 공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얘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는 일개 정치인에 불과한 이종찬이 이와 같은 잘못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때도 보면요. 우리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인호 대사님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나서 초대 대사도 하시고 왔던 분인데 이인호 대사께서도 비판하는 글을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에서 특보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겸임해 차례라 그랬는데도 다리를 분질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랑 뭐 20 몇 년씩 차이가 나니까 분질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무정부에 출두하도록 오늘 제가 재판장님께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고 또 오전에 지금 낮에 저도 솔직히 이렇게 8대 0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솔직히 뭐 그렇게 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뭐 전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분의 재판관들이 대부분 다 성과관리위원회의 업무랑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자기들의 과거의 삶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결을 통해서 끝까지 덮고 가겠다. 우리는 법치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준엄한 법을 집행했던 판사로서 우리의 삶은 깨끗했다. 우리는 항상 의롭고 정의로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뻔뻔하게 지금 덮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그 공세적인 그런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지금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그 미국에 이미 윤 대통령은 지금 준비를 사전에 시키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호는 국방부 장관하고도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을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여지고 각각의 상황을 만들고 나서 세부적인 항목을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여지고 각각의 상황을 만들고 나서 이 판을 업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 간첩단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다 헤비짓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미군 항공모함 윤통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알겠어요. 얘기를 한번 항공모함 윤통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